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이번 강의 시간에는 우리가 이 변화율이라고 하는 개념을 우리가 사실은 어디에서 주로 했어요? 수학에서 지금 우리는 수학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맞죠? 수학을 하고 있는데 이 수학에서 이 변화율, 변화율도 뭐 두 가지 개념, 평균 변화율하고 순간 변화율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만 이 변화율이라는 개념을 우리가 그럼 수학에서만 쓰느냐? 다른 데서는 사용하지 않느냐에 관한 질문이에요. 그래서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이 수학을 제외한 그다음에 뭐 나는 자연과학이나 사회과학 이런 데서도 이 변화율이라고 하는 미분이라고 하는 그런 개념들을 사용을 하고 있다. 그런 예들을 하나씩 들여다보고 그것을 그쪽에서는 그 변화율이라는 개념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 어떤 용어로 사용하고 있는지에 관한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타이틀이 자연과학과 사회과학에서의 변화율인데 뭐 이거 뭐 영어로 쓰면은 변화율 rate of change라고 해요. 그렇죠? 그래서 어디에서 natural science, natural and social 이렇게.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요 rate of change를 우리가 우리말로 뭐라고 그러냐면은 변화율이라 그러죠. 그런데 이 변화율을 우리가 어떻게 두 가지로 이해했습니다. 두 가지로 뭐로? 평균 변화율과 뭐로? 순간 변화율로. 그래서 이 순간 변화율이 사실은 뭐예요? 우리가 얘기하는 미분이죠, 미분. 이게. 그렇죠? 이런 내용들이 우리가 어떻게 이해되어지는지 그 내용을 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간략하게 이 내용을 조금 보면은 설명을 한번 잠깐 들여다봅시다. y는 fx라는 함수가 있어요. 이 함수를 어떻게 하고 싶은 거예요? 순간 변화율이라고 하는 평균 변화율이라는 게 뭐야? 평변이라고. 이렇게 미분이라고 하는 것이 이거죠. 기호로 dy, dx는 리미트 델타 x가 어디로 갈 때? 0으로 갈 때 델타 x분의 델타 y를 우리가 미분이라 그러죠. 그래서 여기 있는 놈을 뭐라 그래요? 정의가 얘를 순간 변화율이라고 그러고 이놈을 뭐? 얘를 뭐? 평균 변화율이라고 그래요. 여기에 리미트가 붙었을 때 얘는 등호가 성립하지만 얘가 만약에 리미트가 떼져 버리면은 dy, dx는 뭐가 돼요? 델타 x분의 델타 y. 무슨? 이렇게 뭐? 여기는 요 개념이 근사각 개념으로 이렇게 되버립니다. 그러니까 순간 변화율하고 평균 변화율하고 항상 같아? 아니지. 얘하고 얘는 같은 게 아니죠. 순간 변화율하고 평균 변화율은 같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어떻게 각 분야에서 이 수학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얘기되어진 것들을 각 분야에서 어떻게 이해하고 하는지 어떤 용어로 사용하는지 그걸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이게 소셜 사이언스를 지울게요. 제일 첫 번째가 물리학에서 피직스에서 피직스에서 물리학에서
어떻게 얘기하는지 한번 봅시다. 주로 이제 물리학에서 사용하는 그 용어적인 개념은 굉장히 다양한 그 개념들이 많이 있는데 주로 우리가 얘기하려고 하는 것은 위치 함수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속도니 뭐 가속도니 이런 거에 대한 얘기 하나 하려고 하고 그 다음에 뭐 밀도에 관한 내용이 그 다음에 물리학에서 큰 분야를 뭐 많이 나눈다 그러면은 뭐 전자기학이니 뭐 이런 것들에 관한 내용도 물리학에서 다루죠. 그래서 전자기학에서 나오는 뭐 전하니 전류니 뭐 이런 개념들을 미분으로 어떻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지에 관한 내용들을 한번 들여다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첫 번째 여기서는 이제 여기서의 설명은 뭐냐 하면은 속도, 가속도 이런 걸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속도, 가속도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데 자, 한번 봅시다. S는 FT라는 함수가 있어요. 이 함수를 우리가 보통은 무슨 함수라 그러냐면은 포지션 펑션이라 그래요. 우리말로 위치 함수라고 합니다. 영어로는 포지션 펑션이라고 얘기하는데 위치 함수라는데 시간 t에서의 위치 함수겠죠. 그러니까 이 위치라고 하는 게 뭐의 위치일까? 물리학에서 우리가 관찰하려고 하는 그 대상 또는 뭐 입자 또는 뭐 물체 뭐 이런 것들에 여기다가 이제 더 집어넣는다 그러면 사실은 뭐 입자 또는 물체의 위치 함수겠지. 뭐 particle이라고 하거나 또는 object라고 하는 뭐 그런 것들의 위치 함수일 거예요. 그래서 얘를 여기에 t는 뭐예요? 시간입니다. 시간이 변화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정한 시간의 변화량 델타 t분의 위치의 변화량 이거를 하면은 얘는 델타 t분의 델타 x는 얘는 뭐가 나올까요? 이거는 우리가 뭐로 해석해요? 평균 속도로 이해합니다. average velocity라고 평균 속도로 이해하는데 실제로 입자가 움직이는 게 평균 속도라고 하는 게 뭐야? 함수의 그래프가 막 이렇게 움직인다 그러면은 이건 썼다 지울 거야. 이렇게 있다 그러면 여기가 시간 t에서 여기 뭐 t0에서 여기 t1까지 이렇게 움직인다 그러면은 실제로는 얘를 이 곡선을 타고 이렇게 이 위치에 움직여 갈 거 아니야. 근데 이걸 다 계산하기가 곤란하니까 이렇게 평균 딱 내버린다고. 그래서 그 얘기하고 있는 거야. 평균 속도라고 하는 게. 여기 더해가지고 이 길이만큼 나누고 여기서 이 길이 뺀 걸로 나눈 걸로 하는 걸 이제 평균 속도라고 하는 거예요. 실제로 하려면 이거 다 계산해야 되죠. 다 계산해야 되니까 그게 너무 복잡하니까. 그렇다면은 평균 속도를 이렇게 하는데 V라는 놈을 우리가 뭐라고 쓰면 V는 ds dt라고 하는데 얘를 어떻게 델타 t가 0으로 갈 때 델타 t분의 델타 s로 이렇게 정의를 해요. 이거는 지울게요. 델타 t분의 델타 s로 하는데 얘를 우리가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얘를 우리가 보통 이거를 순간 속도라고 그러는데 순간 변화율에서 나와가지고 그래서 순간을 생략을 해가지고 그냥 속도라고 그래요. 속도라고 이걸 그냥 그 velocity라고 영어로는. 그래서 여기에 V라고 표현한 것도 이 velocity의 첫 글자를 따가지고 이렇게 한 거야. 그러니까 평균 속도의 극한 리미트를 우리가 순간 속도라고 그런다고. 그러면은 가속도 A는 뭐라고 쓸까? 속도를 미분하면은 가속도가 돼요. 얘는 또 다시 하면 속도가 위치 함수의 미분이니까 얘를 뭐라고 쓸 수가 있겠어? 제곱 S의 DT의 제곱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얘를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면은 이렇게 되는 얘를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면 가속도라고 그래요. 가속도라고. acceleration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래서 여기 A라고 쓰는 게 요 acceleration의 첫 글자를 따가지고 A라고 쓰는 거예요. 그래서 요런 관계가 있어요. 위치 함수를 미분하면은 뭐라고? 속도가 나오고 속도를 미분하면은 뭐가 나온다고? 가속도가 나온다고. 가속도가. 그래서 요런 그 관계 속에서 우리가
그래서 이제 1번 한번 볼까요? 215페이지인가요? 이 페이지가 215페이지 예제 1번. 위치함수가 이렇게 있대요. s는 ft라는 위치함수가 있는데 얘가 t3승 마이너스 6t 제곱 더하기 9t라는 게 이렇게. 그래서 여기에 위치함수의 거리는 미터로 나타내고 시간 t는 초, 세컨드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렇다면은 첫 번째가 t 시간에서의 속도 v는 하고 물은 거야. 바로 구합시다. 문제 풀어가면서 그냥 바로 구합시다. 속도 v는 뭐예요? ds dt죠. 위치함수를 미분하면 속도가 나오니까 미분하니까 뭐가 돼요? 3t의 제곱 마이너스 12t 더하기 9. 얘가 뭐예요? 속도를 나타내는 함수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B번 2초 후의 속도. 2초 후의 속도는 물었죠? 그러니까 뭐야? V2 집어넣으면 되겠지. 여기다 2 집어넣으면 되니까 뭐가 나와? 뭐? 3, 4 마이너스 12 곱하기 2 더하기 9 하면은 값이 얼마? 마이너스 3m/s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속도가 감소하는 거지. 1차 함수에서 속도가 감소한다는 얘기는 뭘까? 여기 이렇게 직선 위를 움직여야 돼. 속도가 증가하면은 뭐야? 이렇게 오른쪽으로 가는 거, 감소하면은 뭐야? 거꾸로 내려가는 거겠지. 이렇게 반대 방향으로. 이해가 됐어요? 그 다음에 또 다시 증가하면 다시 이런 방향으로 움직이는 그런 걸 뜻하는 거야. 이게 속도가 어떻게 감소할 수 있어요? 뭐 이렇게 얘기하지.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내가 위로 이렇게 언덕길이 있는데 위로 이렇게 올라가야 된다고. 그러면 올라가면 속도가 증가하는 거고 밀리지 않고. 근데 올라가지 않고 어떻게 돼? 언덕길을 다시 거꾸로 내려와 버리면 차가 밀려가지고 내려오면 속도가 감소하는 거지. 그게 마이너스 속도라고 하는 거야. 이걸 이렇게 이해하는 거야.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됐죠? 네. 그 다음에 10번 입자가 뭐 할 때? 멈출 때 입자가 멈춘다라는 거는 뭐예요? 이게 입자가 멈춘다라는 것은 뭐예요? 속도가 0일 때잖아. 맞지? 속도가 0일 때니까 뭐야? v. 여기에는 t에 관한 함수니까 vt는 뭐가 나요? 3으로 되나요? t제곱 마이너스 4t 더하기 3 이렇게 되나요? 얘가 인수분해하니까 3에 t 마이너스 1 t 마이너스 3 얘가 0이 나올 때잖아. 그러니까 t가 얼마일 때? 1초 후와 3초 후. 이해가 됩니까? 무슨 얘기인지? 그러니까 속도가 이렇게 점점 증가하다가 근데 1초쯤 딱 됐다가 그러니까 이런 거야. 이런 거라고 그래야 돼. 이렇게 돼야 된다. 그러니까 수직선상이 움직인다고 그래야 되나? 얘가 이제 시작해가 속도가 이렇게 점점 증가하다 오른쪽으로 오다가 1초 딱 지나는 순간 얘가 속도가 제로가 딱 돼가지고 여기 1초 지나가지고는 다시 어떻게 돼? 3초까지. 속도가 이렇게 감소하다가 여기가 이제 3초만큼 온 거야. 여기가 3초만큼 왔다가 감소했다가 다시 어떻게 이렇게 증가해 가겠지. 3초 이후에. 그런 내용이야. 이게 그 내용이고 뭐 별건 아니고. 그 다음에 D번이 뭐예요? 입자가 양의 방향으로 움직인 시간. 입자가 양의 방향으로 움직인 시간이잖아요. 맞죠? 양의 방향이라는 게 뭐야? 속도가 뭐 하다는 얘기야. 이거. 얘는. 속도가 0보다 커야지 양의 방향으로 지. 속도가 0보다 작으면 어떻게 돼? 속도가 0이면 멈출 거고 속도가 음수가 돼버리면 어떻게 돼? 거꾸로 가겠지. 갔던 거 까먹는다고. 이해가 됐죠? 그러면은 뭐가 될 때? VT가 지금 뭐야? 3에 t-1, t-3으로 인수분해 되는데 얘가 0보다 커야 되니까 VT의 함수가 어떻게 돼? 이 t에 관한 2차 함수니까 여기가 1, 3이니까 양수가 돼야 되니까 어떻게?
마이너스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x가 t가 1, t가 3일 때 요 시간에서 속도는 뭐가 나온다? 뭐가? 입자가 양의 방향으로, 속도가 양수니까 뭐가? 입자가 양의 방향으로 움직이게 된다. 이런 뜻입니다. 별거 아니야. 그 다음에 2번에 뭐예요? 입자의 운동을 나타내는 그림을 그리래. 이거 그림 그리면 되잖아. 3차 함수 그림. 입자의 위치를 나타내는 함수잖아. 그 다음에 얘 미분한개 하면은 얘는 속도를 나타내는 거니까 이걸 같이 그려주면 되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교재 참조합니다. 여러분들 교재에 있는 그림이 나보다 더 잘 그려져 있으니까 그걸 참조해서 보도록 하고, 그 다음에 F 문제. 처음 5초 동안 t가 0에서 5초 동안 입자가 움직인 뭐야? 총 거리야. 여기서 여러분들 잘 봐야 돼. 나중에 우리가 이거를 지금은 이제 미분밖에 안 했지만 적분을 배우게 되면 적분을 통해 가지고 또 쉽게 이제 얘를 계산을 해낼 수가 있는데, 지금 이제 적분 얘기를 할 수 없으니까 입자가 총 움직인 거리라는 얘기는 뭐예요? 양의 방향으로 움직인 것도 거리고 음의 방향으로 또 움직인 것도 거리야. 그러니까 그것들을 다 더해줘야 된다고. 이해가 됐죠? 무슨 얘기인지? 그 거리를 뜻하는 거야. 그러면은 여기 봐봐. 처음에 입자가 양의 방향으로 움직일 때는 0에서부터 1까지 3초 이후 0에서부터 1초까지에는 입자가 양의 방향으로 움직이고, 그러면 1에서부터 3까지는 입자가 어떻게 움직인다는 거예요? 음의 방향으로 거리를 움직인다는 얘기지. 맞습니까? 그 다음에 3에서부터 5초까지가 양의 방향이니까 이거를 다 나누어서 해야 된다고.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시간축을 이렇게 보면은 여기가 시작이 0이고 1이고 여기가 3이고 여기가 5라 그러면은 거리가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이렇게 움직였다고. 그러면 나누어서 다 계산해줘야 돼. 첫 번째, 어떻게? 여기 양의 구간에서 움직인 거리는 어떻게 돼야 돼요? F1 빼기 F0 해서 거리 계산하면은 여기다가 여기다가 1 집어넣고 0 집어넣으면 0이고 1 집어넣으면 얼마가 나오나요? 1, 마이너스 6이니까 마이너스 5, 9 더하니까 얼마? 4 나오네요. 그렇죠? 그 다음에 두 번째, 1에서부터 3까지니까 3에서 여기를 갖다 절대값을 왜 붙였을까? 왜 붙였겠어? 거리니까. 거리는 음의 거리가 없다고.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절대값 붙인 거야. 그러면은 이거 계산하면 어떻게 나와요? 요거 계산하면은 여러분들 계산해봐. 여기에 3 집어넣어봐. 요거 t로 쭉 빼가지고 t로 쭉 빼면은 뭐가 나와? t제곱 마이너스 6t 더하기 9 해서 t에 t 마이너스 3의 제곱 요런 모양이 돼버리잖아. 그러니까 3 집어넣으면 뭐가 돼? 0 돼버리지. 그러니까 0 빼기 1일 때는 4였으니까 4 하니까 얼마? 4 이렇게 그대로 나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어디? 요 구간에 5 빼기 3일 때는 0이었잖아. 그럼 5 집어넣으면 어떻게 되나? 여기에 5 곱하기 5 빼기 3이니까 2의 제곱이니까 4. 그러니까 20 되겠네. 20 빼기 0은 얼마? 20. 이 4개의 이거의 합이잖아. 합. 하니까 얼마? 총 28m 움직였다. 거리는 미터라고 한다 그랬으니까. 이해가 됐죠? 어렵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G번은 G번은 가속도 구하래요. 뭐 시간 t에서의 t 시간에서의 가속도 at와 그때 시간이 4일 때 가속도 값이 어떻게 되는가? 그럼 뭐부터 구해야 돼? 가속도부터 구해야지. 가속도는 뭐라 그랬어요? 속도를 미분하면 뭐 나온다 그랬어요? 가속도 나온다 그랬죠? 그러니까 at가 dv dt 하면 되죠? 이쪽으로 와보세요. 이쪽으로 와보세요. 이쪽으로. 여기에 속도가 뭐 나왔어? 3t 제곱 마이너스 12t 더하기 9 나왔으니까 다시 쟤를 t에 관해서 미분하니까 뭐가 나와요?
6t-12 해가지고 뭐 6으로 묶으면은 t-2 이 정도 되겠네. 얘가 뭐야? 가속도죠. 요게. 이해가 됩니까? 그 다음에 t가 얼마일 때? 4일 때 집어넣으니까 얼마가 돼? 6 곱하기 2 해서 얼마? 12. 4-2는 2니까 12. 어? 제곱 메타 퍼 세크 뭐 이렇게 되겠죠. 아, 메타 시간으로 비교를 하니까 세카 여기가 제곱이 더 들어가겠죠. 이렇게 뭐 단위 뭐 별로 중요하지 않으니까. 그 다음에 H번이 뭐예요? H번이 시간이 0에서부터 5초 사이에 움직일 때 뭐 위치 함수 FT와 속도 함수 VT, 가속도 함수 AT의 그래프를 그리래. 이거 책 참조하시면 됩니다. 자, 이쪽으로 와보세요. 위치 함수 이 함수니까 그릴 수 있죠. 뭐 어려운 거 아닙니다, 이거. 그 다음에 얘 2차 함수니까 그릴 수 있죠. 그 다음에 얘 1차 함수니까 있죠. 맞죠? 그 책에 그 그림이 다 잘 그려져 있으니까 참조해서 그리면 됩니다. 그래서 그래프 그려보라는 얘기고, 뭐 별 얘기 아니야. 다 그렸으니까. 그 다음에 I번이 뭐야, 이거. 자, I번. 입자의 속도가 상승할 때와 떨어질 때, 상승할 때와 하강할 때 틀리겠지. 입자의 속도가 상승한다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필요 충분 조건으로 속도가 VT가 0이고 그 다음에 이게 증가해야 돼. 그러니까 가속도도 0이거나 또는 VT가 속도가 0이고 0보다 음수고 가속도도 음수인 요런 상황을 뜻합니다. 요런 상황. 그러니까 속도하고 가속도가 부호가 어떻게 될 때? 같을 때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강일 때는 뭐야? 이거 부정하면은 나오겠지. 그러니까 서로 부호가 어떻게 될 때? VT하고 AT가 부호라는 건 여기서는 뭐야? 플러스 마이너스 그 양이냐 음이냐 이런 거야. 부호가 다를 때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이거 우리가 다 계산해놨어요. 맞죠? 첫 번째, 속도 상승에 대한 얘기만 한번 해봅시다. 상승에 대한 부분만 하나 해보면 첫 번째, VT도 0보다 크고 가속도도 0보다 큰 상황은 어떤 상황이에요? 아까 인수분해 다 해놨죠, 내가. 여기에 어디 갔나? 이쪽으로 와봅시다. 여기 VT는 하면은 어떻게 여기 있네. 여기 이렇게 돼 있는 상황이고, 맞죠? 그 다음에 가속도는 저렇게 되어 있는 상황이니까 0보다 커야 되니까 VT가 3에 t-1이고 t-3이고 얘가 0보다 크고 and 가속도가 6에 t-2니까 얘 오면은 어떻게 돼요? t가 1, t가 3이고 and 여기에 연립이죠, 연립. 그러니까 t가 뭐 2보다 커야 돼요. 그러면 이거 풀면은 뭐가 나와요? 여기 풀면은 t가 동시에 만족시켜주는 건 3이죠. 이해가 됩니까? 요걸 풀면은 됐죠? 자, 이쪽에 지울게요. 두 번째, 상승할 때 이렇게 될 때도 속도가 상승하잖아. 그러면은 요 얘기는 무슨 얘기야? 여기 그대로 다 있잖아. 요거 다 있으니까 뭐가 돼? t가 1과 3 사이에 있고 여기 요거를 풀면은 뭐가 돼요? t가 2보다 작으니까 이거 만족시켜주면 뭐가 나와요? 이렇게 된다. 그래서 1번, 2번을 한꺼번에 쓰면은 뭐가 나와요?
t가 1과 2 사이에 있고 t가 3 사이에 있을 때 속도가 상승한다고. 맞죠? 그럼 하강하는 거는 부호가 다를 때 해가지고 다 두 개 해가지고 찾아보면 되겠죠. 그러니까 어렵지 않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요게 이제 위치 함수에 관한 그런 내용들을,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물리학에서 위치 함수의 속도, 가속도에 대한 내용들에 관한 내용들을 아주 세세하게 다 하나씩 다 물어본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물리학에서 또 이제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개념이 또 있는데, 밀도라고 하는 개념인데, 한번 여기 보세요. 자, 그게 예제 2예요. 여기서는 뭘 얘기를 하려면은 밀도하고, 여기서는 또 특히나 선밀도라고 하는 것을 하고, 평균 밀도라고 하는 걸 하는데, 여기 보세요. 선밀도는 영어로 linear density라고 얘기해요. 그 다음에 이 평균 밀도는 average density라고 우리가 보통 얘기를 합니다. density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어려운 내용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 하기 전에 개념 여기 잠깐 예제하기 전에 이런 거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가 밀도라는 걸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되느냐. 밀도를, 그렇죠? 밀도는,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그냥 하면은 이 분필의 밀도와 여러분들 여기 보세요. 이 분필의 밀도하고 노란색 분필의 밀도하고 요만 사이즈로 똑같은 철 있죠, 철. 철이나 구리, 금, 이런 것들, 다른 것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 거의 밀도하고 틀리죠. 왜 틀려요? 물론 이런 걸 얘기해가지고 또 다른 걸 뭐로 얘기할 수 있냐면 질량, 똑같은 요 분필의 질량과 요 분필하고 똑같은 모양의 철의 질량이 무게가 틀리죠. 왜 틀릴까? 그 왜 틀린 게 요 모양을 구성하고 있는 입자의 조밀한 정도라든가 입자의 분자 구조에 있는 그 원소량이나 이런 것들이 질량이 이런 것들이 원자량이나 이런 것들이 틀리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걸 한마디로 묶어가지고 우리가 밀도라고 얘기를 하는데, 밀도를 정의를 하기를 그래서 어떻게 정의를 하냐면은 여기에 단위, 여기 가로 이렇게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질량이라고 이렇게 해요. 질량 나누기 단위 뭐라고 이렇게 들어가는데, 여기 가로 안에 들어가는 게 여러 개가 들어갈 수 있어요. 여기가 길이가 들어갈 수도 있고, 면적이 들어갈 수도 있고, 부피가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길이가 들어갈 때는 1차원 때 얘기고, 면적이 들어갈 때는 2차원에 대한 얘기고, 부피가 들어갈 때는 3차원일 때 이런 부피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1차원에서 하느냐, 2차원에서 하느냐, 3차원에서 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이 안에 들어가는 내용이 틀려요. 이해가 됐죠? 뭔 얘기인지?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게 1차원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 뭐가 들어가야 돼? 길이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보통 요게 이제 밀도에 대한 개념인데 그래서 그 기호로 나타내면은 보통 이렇게 나타내요. 얘를 밀도를 보통 로라고 그랬으면 로라고 쓰고, 여기 길이는 L이라고 쓰고 질량은 M이라고 씁니다. 그래서 L은 이거 영어로 랭스의 첫 글자를 따가지고 L이라고 쓴 거고, 얘는 매스의 첫 글자를 따가지고 M이라고 쓴 거야. 별 의미가 없어 사실은. 보통 밀도는 로라고 이렇게 씁니다. 그러면은 이런 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아까 분필 얘기했지만 이렇게 짝대기가 이렇게 있죠. 왁대기가 여기 균등하게 이렇게 있다 그러면 좋겠는데, 아주 고른 물질로 이렇게 돼 있다면 좋겠는데 그렇지 못할 수도 있죠. 합성 물질일 수도 있고 이렇게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섞여 있을 수도 있고, 그러면은 얘가 뭐가 돼? 밀도가 틀리겠죠. 그래서 여기에 요만큼까지가 거리가 x라고 그러면은 여기까지의 질량을 fx라고 합시다. 여기가 질량이야. x까지의 거리의 질량.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를 요 위치를 x1이라고 그러고 요 위치를 x2라 그러면은 여기가
m 질량이라고 그러면은 평균 질량 얘기할 수 있죠. 뭐 델타 x분의 델타 fx, 델타 fx라고 그래도 되고 뭐 델타 m이라고 그래도 되고 얘는 뭐가 돼? x2 마이너스 x1분의 fx2 마이너스 fx1 이렇게. 그래서 길이분의 질량의 평균 이렇게 내니까 얘를 평균 밀도라고 그런다. 평균 밀도라 그러고, 그러면 여기 밑에 여기다가 옆에다가 쓸게요. 위로 안 올리고. 로는 뭐냐 그러면은 엄밀하게는 dm dx인데 얘가 이렇게 된다고. 리미트 델타 x가 0으로 갈 때 델타 x분의 델타 m 요걸로 정의한다. 평균 밀도의 극한으로 정의한다고. 그래서 이 밀도를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면 선밀도라고 그래요. 리니어 덴시티라고 합니다. 여기에 리니어를 선이라고 한다. 이해가 됐지? 뭔 얘기인지?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은 선밀도라고도 그러고 얘를 뭐라고? x 위치의 순간적인 밀도라고 그래서 순간 밀도라고도 그리고 얘는 그럼 뭐야? 요거는 평균 밀도, 평밀이 되겠지. 이해가 됩니까? 예제 2번은 그 얘기하고 있는 거야. 다른 거 아니야. 그 다음에 예제 3번은 물리학에서 또 이거 외에 물리학에서 또 중요한 뭐 여러 가지 굉장히 많은 개념들이 있긴 한데 몇 가지만 보는 거야. 예제 3번은 뭐 전하하고 전류, 전하와 전류에 관한 내용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전하와 전류. 이거 별 얘기가 아니라 Q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통 전하라고 그래요. 전하, 일렉트릭 차지라고. 보통 이 시간에 따라 가지고 이 t는 시간을 나타내는데, 그래서 그러면 시간이 흐름에 따라 가지고 전류가 이제 흘러갈 거 아니야. 뭐 구리선으로 뭐 이렇게. 여기 잠깐 이쪽으로 와 보세요. 이게 이제 구리선이라고 그래. 그러면 이게 전류가 이렇게 쭉 흘러가는데 뭐가 그걸 이제 흐르는 걸 이제 전류라 그러는데 사실은 전하가 이렇게 흘러가는 거라고. 이해가 됐어? 그러면은 시간에 따라 가지고 시간의 변화량에 따라서 전하량이 가는 것이 틀릴 거 아니야, 양이. 그래서 그걸 나타내는 거야. 시간 변화분의 이거를 갖다가 우리가 평균 전하량이라고 그런다고. 평균 전하량. 평균 전하량 또는 뭐 평균 전류. 평균 전류. average current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 그런데 우리가 i는 뭐라고 하냐면 dq dt라고 그래가지고 얘를 리미트 델타 t가 0으로 갈 때 델타 t분의 델타 q라고 이렇게 정리한다고. 델타 q라고. 그래서 얘를 이렇게 정의하는데 얘를 우리가 뭐라 그런다고? 전류라고 그런다. 커런트라고 해서. 그래서 사실은 여기 앞에다가 뭐라고도 불려요. 평균 전류에, 이건 평균 전류고 앞에 여기는 미분 들어가니까 순간 변화율 해가지고 순간 전류라고 하기도 해요. 그래서 이렇게 이해하는 거야. 이렇게 전하하고 전류를 이렇게 전하량의 미분을, 전하의 미분을 갖다가 우리가 뭐라 그런다고? 전류라 그런다고. 이해가 됐죠? 이게 이제 물리에서의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뭐 여러 가지 또 있는데, 그 다음에 이제 큰 번호로 우리가 화학 케미스트리라고 해가지고 케미스트리에서는 이제 뭘 주로 하냐 하면은 반응률하고 압축률 같은 거 얘기합니다.
화학 반응이 일어났을 때 그 반응률, 그 다음에 압축률이라고 하는 것은 그 연력학이라고 해가지고 서머다이나믹스라고 얘기하는데, 연력학에 의하면은 압력하고 온도하고 부피 사이의 그 관계를 나타내는 그거를 우리가 이제 그 개념에서 압축률이라는 개념이 나와요. 이게 다 미분과 연관이 돼 있어요. 그래서 반응률이라고 하는 것은 rate of reaction이라고 영어로 얘기해요. 압축률이라고 하는 것은 compressibility, 얘를 압축률이라고 우리가 보통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게 예제 4번이 반응률에, 화학 반응에 나타나는 게 예제 4번이고, 압축률에 관한 것이 이게 예제 4번이야. 여러분들이 한번 보세요. 여기서는 예제 5번 한번 다뤄보도록 합시다. 예제 5번. 이게 연력학에서 나오는 건데, 개념 잠깐 봅시다. 이게 뭐 어려운 개념은 아니에요. 근데 연력학이 굉장히 중요하긴 한데, 여기에 부피를 V라고 그러고, 온도는 T라. 볼륨의 첫 글자를 나. 그 다음에 온도의 첫 글자, temperature의 첫 글자가 T라고 쓰고, 그 다음에 압력을 P라고 합니다. pressure의 첫 글자를 따가지고 P라고 쓰는 거예요. 별거 아니에요. 그럼 이렇다면은 우리가 이제 어떤 거를, 우리가 상식적인 건 상식적인 겁니다. 상식적인 거. 부피 V는 압력분의 T에 여기에 컨스탄트 비례상수가 이런 게 성립하죠. 여기에 이거 별거 아니에요. 이거 여러분. 비례상수인데 이거는 뭐 별거 아니고 요런 공식이 성립하죠. 우리 주변에서 느끼는 거잖아. 여러분들 혹시 뭐 TV나 이런 데서 농구공에다 바람 가득 차가지고 그거를 물속으로 가지고 계속 깊이 들어가니까 어떻게 돼버려요? 쪼그러들죠. 이렇게 빵빵하던 것이 물속에 점점 더 깊이 10m 이렇게 막 들어가고 그러면 이렇게 쪼그러드는잖아. 그게 뭐야? 부피가 줄어든다고. 왜 쪼그러들어? 왜? 압력이 가해지니까. 부피는 압력에 반비례한다고. 압력이 크면 클수록 부피는 줄어들 수밖에 없어. 맞죠?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됩니까? 이건 쉽죠? 그 다음에 여기 T는 뭐예요? T는 여기는 온도잖아. 부피는 온도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어떻게 해? 부피는 늘어날 수밖에 없지. 기체에 그걸 구성하고 있는 기체의 분자 활동이 활발해지니까 이렇게 이해가 됩니까? 그러니까 온도에는 비례하고 압력에는 반비례한다고. 그런데 그 물질에 따라 가지고 틀리겠지. 그래서 그 비례 상수가 K가 있게 되는 거야. 이거는 그 물질에 따라서 틀리는데,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우리가 요 식에서 T를 고정시켜요. 온도가 고정시킨다라는 것은 온도가 일정하다라는 얘기죠. 일정하게 되면은 여기가 뭐가 돼? dV, dP. 얘를 이 식은 뭐에 관한 식밖에 없어. 여기에 V는 T와 P라는 변수를 두 개를 갖는 함수인데 여기서 T를 고정시켜버리니까 변수가 P 하나만 해버린다고. 그러니까 V를 P로 미분해버리면은 뭐야? P분의 1 미분하는 거하고 똑같으니까 마이너스 K에 P제곱분의 T하고 똑같다고. 요렇게. 이해가 됩니까? 맞죠? X분의 1 미분하면은 뭐 나와? 마이너스 X제곱분의 1 나오는 거하고 똑같아. 그래서 요런 식이 나와요. 요 식은 뭐예요? 요거 변화율이지. 변화율. 압력 변화에 대한 부피의 변화율이라고. 맞죠? 그거 그냥 그대로 우리가 해석하는 거야. 그러면은 만약에 얘가 0보다 작아져 버리면 어떻게 돼버려요? 0보다 작다라는 얘기는 온도가 음수로 안 내려가면은 여기 식에서 이렇게 딱 보면은 여러분들 여기 항상 0보다 작죠. 비례상수니까 얘 양수일 거고 여기가 P의 제곱은 항상 양수고 맞죠? 그 다음에 여기 앞에 마이너스 붙으니까 뭐가 돼? 이쪽이 전체는 항상 플러스인데 마이너스 붙으니까 여기 양수라고.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됐죠? 그러니까 요 값은 항상 음수가 돼버린다고.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요런 식이 되고 뭐 그 다음에 이제 그 개념에 여기에 뭐 책에 보면은 등온 압축률이라고 하는 것을 뭐 베타라고 이렇게 써서 얘를 이렇게 나타낸다고 그래요. 등온이라고 하는 것은 뭐야? 등이라고 하는 것은 같다라는 뜻이고 온이 뭐예요? 온도란 뜻이에요. 아이소서머라고 하는 겁니다. 아이소서머라고 하는 건데 영어로 하면은 그래서 요거에다가 그 부피로 나눠주는 거예요. 마이너스 붙여가지고. 그러면 얘는 전체적으로 뭐가 될 수밖에 없어? 플러스가 될 수밖에 없지. 여기에 요 값이 음수잖아. 근데 여기 앞에 마이너스 들어가니까 양수가 될 수밖에 없잖아. 그래서 요 식을 이제 그 단위 부피에 대해서 온도가 일정할 때 압력이 증가함에 따라 물질의 부피가 얼마나 빨리 감소하는지를 나타내주는 그 식이라고 한대요. 이게 물리학에서, 화학에서 그렇게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여기서 뭐 별 얘기가 뭐 이렇게 연력학이나 뭐라고 이렇게 거창한 말을 쓰긴 했지만 온도라고 하는 것과 압력과 그 다음에 부피 사이의 상관관계에 온도를 일정하게 그 고정시켜줘 버리면은 상수 처리돼 버리면은 부피라는 놈이 압력에 대한 일변수 함수가 되어가지고 미분하면은 이런 식이 나와버리고 그게 실제로 항상 0보다 작게 되는 그런 식이 나온다는 그런 얘기. 그러니까 이것도 여기에서 이거를 다시 해석하면은 뭐에 관한 해석이에요? 뭐에 관한 해석? 별거 아니지. 뭐 미분의 다른 해석이야. 그 용어에다 갖다 집어넣은 거야. 그쪽 분야에서. 이해가 됩니까? 그 다음에 이제 뭐 세 번째 나오는 내용이 생물학이에요. 바이올로지. 생물학인데 생물학에는 뭐예요? 주로 박테리아가 얼마나 빠르게 성장하고 사멸하고 하는지 또는 개체수가 어떻게 늘어나고 하는지에 관한 것들을 보죠. 그래서 그걸 이제 성장하는 걸 해가지고 보통 많이 쓰는 것이 뭐야? 성장률이라는 표현을 많이 써요. 성장률. 이걸 갖다가 rate of growth라고 얘기하는데 또는 줄여가지고 그냥 of라고 안 쓰고 그냥 growth rate라고 하기도 해요. 그래서 이거 뭐 예제 6번에 있는 내용인데 페이지 219페이지 이런 내용이에요. 개념은 뭐 별거 아니고 여기에 n이 ft라고 합시다. 여기에 n은 개체수예요. 개체수. n은 개체수. 우리가 관측하려고 하는 실험하려고 하는 그런 개체수, 뭐 박테리아 개체수가 될 수도 있고, 뭐 쥐의 개체수가 될 수도 있고, 뭐 사람 그 대상이 사람이면 사람의 개체수가 될 수도 있고, 그리고 여기에 t는 시간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number of라고 해가지고 넘버의 첫 글자를 따가지고 온 거예요. 별거 아니야. 그러면은 여기 한번 봐. 시간이 t1 시간에서 t2 시간까지로 이렇게 변화해 들어갔어. 그러면은 평균적으로 뭐가 나오겠어? 개체수의 변화량을 들여다볼 수 있잖아. 맞지? 그럼 어떻게 돼? 얘가 델타 t분의 델타 n이라고 하면 되죠. 얘는 뭐가 됩니까? t2 마이너스 t1 뭐예요? f의 t2 마이너스 f의 t1 이렇게 이해될 수 있죠. 맞죠? 그래서 얘를 갖다가 리미트를 취해버리는 거야. 그거를 우리가 뭐라 그런다고? 성장률이라고 한다. 성장률이라. 그래서 걔를 dn dt라고 하는데 리미트 델타 t가 0으로 갈 때 델타 t분의 델타 n 이렇게 쓴다. 그래서 얘를 이제 성장률이라고 해. 평균 성장률의 극한, 순간 성장률 뭐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겠지. 여기다 앞에다가 뭐라고? 순간이라는 말을 붙여가지고 성장률이라고. 이해가 됐죠? 뭔 얘기인지? 그러니까 뭐 어려운 내용이 아니에요. 내용 자체가 내용 자체가 그런 어려운. 근데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조금 주의해야 되는 상황이 있는데 어떤 걸 주의해야 될까? 무언가를 생명체는 연속적으로 계속 낳는 게 아니잖아.
맞지? 사람만 해도 사람이 뭐 계속 순간순간 사람을 낳고 죽고 막 이렇게 되는 게 아니잖아.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사람은 임신을 하게 되면 10달 동안 뭐 뱃속에서 태아가 이제 성장을 해가지고 낳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여기에서는 지금 연속적으로 해가지고 쫙 그래프가 그려지고 뭐 미분하고 이러는 것처럼 생각되어지는데 사실은 실제로 연속적인 것이 아니라 이렇게 탁탁탁탁탁 끊어진다고. 근데 그 끊어지는 그래프가 쭉 부드럽게 이으면은 연속적인 곡선형의 모양을 띠게 된다고. 그래서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야. 이해가 됐습니까? 뭔 얘기인지?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그 나머지 마지막에 있는 문제가 이제 네 번째가 경제학, 그 에코노믹스에 대한 내용인데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그 이코노믹스에서는 뭐가 내가 경제학은 잘 모르지만 경제하려고 하는 게 뭐야? 최소의 비용을 가지고 최대의 효과를 내려고 한다. 그래서 그 최소의 비용을 가지고 최대의 효과를 어떻게 낼 것인가에 관한 내용. 그래서 뭐 그런 것들을 한계 비용률 뭐 이런 것들에 관한 내용을 얘기를 하죠. 그것도 뭐로 이해가 될 수 있다? 미분으로 이해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 이코노믹스에 대한 그 내용입니다. 이해가 됐죠? 그거 뭐 읽어보면은 그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할 수가 있는 내용들. 이 내용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수학적으로 우리가 미분이라고 평균 변화를 하고 순간 변화를 얘기를 하지만 그 미분이라고 하는 이런 개념이 다른 학문으로 이렇게 들어가면은 다른 용어로 포장되어져 가지고 설명을 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쓰고 있다라는 얘기 현실적으로 계속 끊임없이. 그러니까 우리가 사회과학이나 자연과학 이런 분야에서를 분석하고 이해하고 종합하고 그런 것을 판단을 내리고 또 수정하고 뭐 이런 것들을 작업을 할 때 이 수학적인 백그라운드가 개념적인 이해나 이런 것들이 끊임없이 사용되어지고 있다고. 그리고 또 정확하게 분석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도구로서 역할을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굉장히 기초적인 학문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지금 시간에는 뭐 사회과학이나 자연과학에서의 변화율의 개념을 얘기했지만 다음 시간에서는 뭘 얘기를 하려면 함수의 최대 최소값을 우리가 미분을 통해 가지고 어떻게 또 계산할 것인가에 관한 내용을 얘기를 하도록 할게요. 자, 수고하셨습니다.